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약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약물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복용하는 상당히 많은 약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발기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들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한 6가지 정도의 약재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면이 좋지 않을 때 수면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 쓰는 이제 신경안정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항우울증 약들.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약들. 그다음에 이제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약. 그다음에 탈모에 관여하는 이런 약물들. 탈모약은 이제 전립선 비대에 관여하는 약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약들이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까 하고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경안정제인데요. 이 신경안정제는 말 그대로 중추성 신경을 이제 안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추성 흥분 억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체를 이제 진정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흥분성 반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진정을 시키는 성격을 크게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흥분성 반응이 억제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발기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안정을 위해서 수면제를 장기간 또 복용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 개선을 위한 항우울증 약들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 항우울증 약도 상당 부분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증 약의 그 기전을 좀 보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재흡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데요. 세로토닌을 재흡수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혈중 내에서 세로토닌 농도를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이제 항우울증 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세로토닌하고 기란 관계에 있는 반대작용을 하는 신경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세로토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도파민은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시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지면 도파민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도파민이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도파민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충동과 흥분을 느껴야 이제 우리 성적 반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충동과 흥분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스타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충동과 흥분 억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성적인 자극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반응이 늦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증 약을 오래 쓰게 되는 경우에도 이게 발기부전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연배가 높아져서 이제 배도 나오시고 그러면,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라고 의견을 듣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고지혈증 약을 좀 드시죠라고 해서 주시는 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지혈증 약인데, 이 약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 간에서 우리 콜레스테롤 있죠. 이 콜레스테롤 합성이 일어나는데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즉 이제 콜레스테롤을 많이 못 만들어내게 만들어내는 약이라는 거죠. 원래 콜레스테롤은 내인성 콜레스테롤이 있고 외인성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내인성은 간에서 합성하는 게 내인성이고, 외인성은 외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이제 외인성 콜레스테롤인데, 통상
한 80% 정도는 우리 인체에서 간에서 내인성으로 만들어내고요. 보통 20% 정도를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이제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간에서 만들어진 합성하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는 약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죠. 혈중에도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 약은 연배가 높으신 경우, 한 60이나 그 이상을 넘어가시는 고연령의 분들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우리가 보통 나쁜 물질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높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뇌하고 신경을 이루는 기초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발생할 때 반드시 세포막이 처음에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세포막을 이루는 기초 물질이 이 콜레스테롤하고 인지질 그리고 막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즙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을 대사하기 위해서 간에서 담즙이 필요하죠. 그 담즙의 원료도 콜레스테롤이고, 남성 호르몬, 이 남성 호르몬의 원료도 사실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칼슘을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칼슘 채널을 열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 D인데, 이 비타민 D의 원료도 콜레스테롤입니다. 즉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처럼 나쁜 물질이 아니라 우리 생명할 때 꼭 필요한 기초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적게 되면 오히려 뇌 신경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을 충분히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성욕감퇴도 생기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때 얘기되는 사실 콜레스테롤 엄밀히 얘기하면 건강한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실제로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늘러붙습니다. 혈관벽에 이렇게 늘러붙어서 여기에 이제 산화성 손상을 유발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반복되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건강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산화된, 이 산화됐다는 뜻은 뭐냐면 용도가 폐기된, 쓸모 없어진 쓰레기 찌꺼기 콜레스테롤 경우에는 정상적인 활동이 안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 혈관벽을 손상을 입히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게 산화된 콜레스테롤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건강한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뇌하고 신경을 이루는 기초물질, 그 다음에 호르몬을 만드는 기초물질,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이루는 기초물질들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한 번 더 구분을 해야 되고, 그 구분하는 팁을 조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걸 평가를 할 때요, 혈액 검사할 때 반드시 콜레스테롤이랑 이 중성지방하고 HDL을 같이 봅니다. 근데 이 중성지방은 낮을수록 좋아요. 이 중성지방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산화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처치하기 위해서 HDL이 작동하기 때문에 HDL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120 이하로 낮게 형성이 되면 건강한 거고요. HDL은 60 이상이면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비율을 내봐요. 이 중성지방을 HDL을 딱 나눠봤을 때 이게 2 이하로 낮게 형성이 되면 내 거 콜레스테롤은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 숫자가 4나 5를 훌쩍 넘어버리면 내 거 콜레스테롤은 대부분이 다 산화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콜레스테롤 성격을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억제되면 이 콜레스테롤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이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고 뇌 신경도 약화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본적인 욕구 감퇴가 생겨요. 특별히 성욕이 현저히 감퇴됩니다. 그래서 성적 반응성이 약화되고 반응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발기부전이나 발기악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는, 합성을 억제해버리는 약을 쓰게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성역감퇴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함부로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중성지방이 높아진 경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걸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고혈압약. 자,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혈압약도 아주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데, 이 고혈압약은 이 약의 성격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칼슘 채널 억제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고혈압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뇨제 성격의 고혈압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서 우리 수분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성격을 가진 그런 고혈압약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고혈압약은 크게 성격이 네 가지인데, 요 위쪽에 있는 두 가지, 칼슘 채널 억제라든가 베타 차단제, 얘네는 심장이 주로 관여해서 심장의 수축이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좀 이완된 상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이뇨제나 수분 재흡수 억제에 관여하는 얘네들은 주로 이제 신장에 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혈장 내 수분 있죠? 수분을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이 네 가지 종류의 고혈압 중에서 제일 최근에 많이 쓰여지는 약들이 이제 이 수분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을 많이 쓰는데, 이 이뇨제나 수분 재흡수 억제제로 쓰여지는 이 성격의 약제들은 발기약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발기라고 하는 것은 뇌의 신호를 받아서 음경으로 내려가는 음경 동맥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차 들어와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로 인해서 음경이 딱딱해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차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혈액의 대부분은 수분이거든요. 근데 그 수분을 바깥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이뇨작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분을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재흡수를 못하게 해서 자꾸 바깥으로 빼내버리면 아무래도 그 혈관을 채워서 확장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뇨제나 수분 재흡수처럼 혈장 안에 있는 수분량을 자꾸 외부로 줄여내는 이런 성격을 가진 고혈압 약들은 아무래도 발기 쪽에 좀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작용력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혈압은 약이 아니더라도 고혈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건 자체가 발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탈모약이 있습니다. 탈모 치료하는 약하고, 보통 이제 요 약들하고 이제 뭐 전립선 비대, 요 약을 같이 쓴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전립선 비대약이 탈모 치료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약이라는 거죠. 주로 이제 탈모 치료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면, 자, 우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5알파 환원 효소라고 하는 이 효소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DHT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DHT가 많이 존재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얘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게 얘가 테스토스테론이 대사가 돼서. 근데 이 DHT가 주로 머리 부분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탈모가 되고요. 얼굴 부분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여드름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남성의 전립선에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모약은 그러면 요 DHT를 줄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요 환원 효소 있죠? 이 환원 효소를 이렇게 블락을 칩니다.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DHT를 적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에서 요 디하이드로 테스테스테론 양을 줄여내면 모발이 빠지지 않더라. 또 전립선은 커지지 않더라.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한 약입니다. 이때 이제 작용하는 성분이 이제 피나스테리드 제제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물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약품명들이 이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프로페시아. 이제 탈모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약들이죠. 그 다음에 프로스카. 뭐 주로 이제 이런 약들을 전립선 약으로도 쓰고 탈모 약으로도 쓰고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남성 호르몬의 그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는 약이다 보니 이게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일부 상당한 숫자에서 탈모약을 먹었더니 발기 쪽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탈모를 선택하시던가 아니면은 발기 회복을 선택하시던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탈모약이나 이런 약들이 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발기를 약화시키면서 탈모를 꼭 치료해야 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여드름 치료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청소년들, 그 다음에 20대 초중반의 남성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대표적인 약이 있어요. 로아큐탄이라고. 이 약이 되게 유명한 약인데, 악성 여드름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이제 되게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작용 또한 대단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불호가 아주 강한 약이었는데, 이 로아큐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갖냐면, 선조직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지산 같은 이런 선조직을 전체적으로 이제 위축시켜 버리기 때문에 피지산만 위축이 돼서 여드름의 치료에만 도움이 되면 딱 좋은데 이게 이제 피지산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이런 선조직들, 예를 들면 침샘, 체액을 유발하는 이런 선조직들을 전체적으로 다 위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했었던 약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침도 잘 안 나오고 입이 뻐쩍뻐쩍 마르고 코나 기관 쪽에는 점막을 분비하는 선조직도 작동을 못하게 만드니까 막 코가 건조하고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마르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많이 갖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정자 같은 경우에도 정액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액 같은 그 전립선에 있는 선조직 같은 데서 전립선 액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식선 조직도 생식선 유축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식선 유축이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성선 유축이죠. 성선 유축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발기약화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작년 정도에 작년 중반기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허 만료가 돼서 이제 카피약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철수는 했지만 국내에는 그 카피약들이 아직도 존재해서 여드름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아큐탄하고 성분이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약제들은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많은 약물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성 발기 문제는 약을 제한하거나 끊으면 대부분 회복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것들은 아닌데 그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여드름 치료제 같은 이런 약들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위축을 시켜갖고 그 위축된 선조직들이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수개월 때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약물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체로는 약물성 발기부전은 그 약을 끊음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가 있고, 너무 장기적으로 천천히 올라오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의학적인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약물로 인한 발기부전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발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양한 원인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 중에서 이제까지 흔히 내가 모르게 먹어왔던 약물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발기부전 유발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